의료 현장 최전선에서 근무하시는 국립중앙의료원 이소희 과장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립중앙의료원 정신과에 있는 이소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 이소희 과장님께서는 일선에서 의료진뿐만 아니라 또 의료진일 뿐만이 아니라 또 중증 확진자들의 심리적인 고통, 어려움을 가까이서 지켜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오미크론 공포 이겨내기 두 번째 시간에서는 코로나 완치 이후에도 확진자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또 오미크론의 공포에서 이겨낼 마음의 힘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실제로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확진자들을 치료하시고 또 지켜보셨는데요. 입원하고 치료를 받는 동안 환자들은 주로 어떤 정신적인 문제를 호소했고 또 가장 두드러지는 스트레스 반응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저희들이 확진자분들 들어오셨을 때 보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심리 검사를 좀 했습니다. 심리 검사를 했을 때 불안, 우울, 외상후 스트레스, 불면 이런 걸 많이 호소하셨는데요. 실제 심리 검사 해보면은 한 13%에서 우울이 좀 심한 걸로 그렇게 나왔었고요. 거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준하는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도 한 6% 정도 됐었습니다. 그 외에도 입원이 길어지다 보면은 초기부터 불안했던 분들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좋아지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처음에는 괜찮으시다가 지금은 격리 해제 기준이 짧아졌거든요. 한 일주일인가 열흘 지나서 사실 증상 없으면 퇴원 가능하신데 초반에는 이 균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바이러스에 대해서 모르니까 좀 방어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음성 PCR에서 음전될 때까지 그게 2번 정도 연속으로 나와야지만 퇴원이 있었기 때문에 한 달, 2달 이렇게 입원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처음엔 괜찮다가 이제 나중에 그러는 분들도 있고요. 특히 이제 기존에 있었던 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공황장애에 있었던 분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있었는데 그동안 괜찮다가 이번에 확진되면서 다시 그게 재발을 하시는 거죠. 그런 분들 보면은 구급차에서부터 벌써 증상이 시작이 돼가지고 연락이 옵니다. 지금 가시는 분이 이제 구급차 안에서 막 공황이 와가지고 그럼 미리 저희가 이제 준비해 놓고 기다려야 되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 중환자실 들어가는 분은 또 그들만의 스트레스가 있고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을 많이 호소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최근에 특히 이제 재택 치료자가 늘고 있는데요. 사전에 재택 치료자를 대상으로 또 저희가 사연도 받아보았는데요. 그 확진자들이 병원에서 또 경험하는 이런 여러 정신건강과 관련된 어려움도 있지만 또 특히 지금과 같이 오미크론이 이렇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특히 재택 치료자 분들이 많이 증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재택 치료자분들의 사연을 중심으로도 또 한번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첫 번째 사연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얼마 전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현재는 재택 치료 중인데요. 돌봐줄 사람이 없어 6개월 된 둘째가 저희랑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둘째가 이제 6개월밖에 안 돼서 할 수 없이 저희랑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열이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한참을 자지러지게 우는데 정말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도 되는 건지 해열제를 먹여도 되는 건지 판단이 안 서더라고요. 설 연휴 기간이라 구청에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울면서 인터넷으로 폭풍 검색했네요. 진짜 멘붕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손발이 떨리고 무섭네요. 네, 우리가 정말 공감이 되는 사연인데요. 이소희 과장님 어떻게 보셨나요? 이 사연에 대해서. 저희 보면은 이제 가족 전체가 확진된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재택 치료면 이제 집에 계시게 되는데 병원으로 입원을 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가족 동시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병실이면 이제 남자 병실, 여자 병실 이렇게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족인 경우에는 예외로 해드려가지고 그냥 같이 한 방을 쓰실 수 있게 그래서 뭐 모자가 같이 있기도 하고요. 온 가족이 들어오시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고요. 그럴 때 에피소드 보면은 이제 거기를 못 벗어나시니까 평소에 아드님하고 대화가 좀 잘 안 됐었는데 거기 있는 동안에 이제 계속
대화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가 상호작용을 많이 할 수밖에. 그래서 이제 엄마는 오히려 그런 기회가 좋았다. 뭐 근데 아이는 너무 힘들다.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근데 문제는 그 일부만 또 확진이 되는 경우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집에서 재택 치료라는 게 서로 이제 자가 격리돼 있어야 되는데 이제 좀 큰 아이들 같으면 좀 덜하지만은 아이들이 스스로 이렇게 밥 챙겨 먹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거를 이제 서로가 그 마스크 쓰고 밖에 안 나오게 통제해 가면서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또 일부가 입원되는 경우에는 그 남아 있는 가족들이 그 뭐 아이들도 그렇지만은 또 아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실질적으로 분리가 불가능하고 또 집에 이제 뭐 좀 장애인이 있다든지 치매 어르신이 있다든지 할 때 본인이 확진돼서 가버리면은 이제 그 남아 있는 가족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을 때 그게 또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는 지금 다 온 가족이 확진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연휴 기간 동안에 열이 날 때 이게 꼭 코로나가 아니라 할지라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응급실을 가야 되는데 연휴 기간 동안에는 열이 나게 되면은 사실 응급실에 그냥 못 들어가고 격리병실이 있는 응급실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미리 격리병실이 확보됐는지를 확인을 하고 봤는데 다 차 있으면 그 병원이 못 받거든요. 그러면 이제 환자분을 태우고 119 구급대원이 계속 이제 찾아다니는 거죠. 그 응급실 안에 그 찾아서. 그게 상당한 스트레스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격리병실 들어가는 기준이 이제 미열만 있어도 격리병실 있어야지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응급실을 예전 같았으면은 뭐 굳이 응급이 아니더라도 그냥 가셨다면은 요즘처럼 이렇게 감염병이 많을 때는 좀 정말 응급이 아니면 응급실 사용을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게 그 한정된 격리병실을 정말 중한 사람이 쓸 수 있게 좀 배려해 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네. 네. 참 이런 경우 어려움에 빠지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족 모두가 확진된 경우 굉장히 이 자가 치료하는 경우 어려움들이 좀 있어요. 아까 그 특히 이소희 과장님 지금 계신 곳이 국립중앙의료원은 사실 이 코로나 전담병원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확진자분들을 많이 치료하고 지켜보셨는데 특히 이제 가벼운 경증 환자부터 산소호흡기 치료를 받는 중증 환자까지 스트레스 반응의 차이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뭐 굉장히 여러 종류의 환자분들, 가족분들을 지켜보셨을 텐데 조금 더 그분들이 어떤 스트레스 반응을 경험하고 계셨고 또 어떤 상태인지 또 많은 분들이 또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증과 중증 환자분들의 정신 건강의 차이가 궁금하신 거죠? 네, 어떤 양상을 보이고 계신지. 예. 그 경증인 분들이 사실은 정신 건강이 더 어려운데 그 저희가 이제 헬스 앵자이티라고 하는데요. 코로나19 헬스 앵자이티란 말이 생겼는데 약간의 건강 염려 비슷한 상황인 건데 이제 처음에 들어오시면 경증으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사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게 폐렴이 다 퍼졌는지 있는지 없는지부터 이대로 뭐 경증으로 끝날지 아니면 본인이 심해질지 그런 전반적인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지고 불안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처음에는 많고요. 아까 제가 뭐 불안, 우울,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이런 불면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이제 중환인 분들은 조금 틀립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산소 호흡기를 그 마스크나 뭐 이제 콧줄이라고 하죠. 네. 네이절 프롱이라든지 네. 이제 인공호흡 이렇게 가는데 그 과정에서 약간의 호흡 곤란이 좀 있다 보면은 이제 공황 발작이 그게 유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공황증이 좀 있었던 분들이 보면은 그러니까 약간의 산소 부족이 공황 발작을 일으켜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중환자실 스트레스가 또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환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선망 같은 것도 올 수 있지만은 그렇게 되면 이제 기억이 이제 끊기거든요. 중간중간. 나중에 돌이켜 보면은 그 선망 상태일 때 기억이 이렇게 조각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부분은 기억 왜곡이나 착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의심증 같은 것도 굉장히 심해지거든요. 헷갈리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고 또 맨정신으로 그 중환자실에 계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다고 다 선망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게 사실은 본인한테는 좀 생전 처음 경험해 보는 거죠. 이제 밤낮도 없이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한 스트레스. 그래서 조금 이제 경증과 중증이 좀 다르긴 한데 다 힘드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보면 이제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경증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이런 분들이 이런 스트레스에 좀 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가족들은 그런
나의 가족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런 병증 증상들이지만 많은 걱정을 하시고 스트레스를 받아 하시는 가족들을 위해서 어떻게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오미크론이 지금 이제 왔는데요. 사실 오미크론이 우리한테 이렇게 힘든 이유는 사실 치명률 때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치명률과 전파력은 이게 반비례 관계에 있다 보니까 치명률이 높을수록 사실 전파력은 떨어지는 거거든요. 메르스 이런 경우에는 막 30%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병원 내 감염으로 끝났는데 이 코로나19는 이제 치명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삽시간에 이제 그 대규모 감염병 사태가 왔는데 오미크론은 이제 굉장히 치명률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전파력이 너무 이제 크고 그래서 확진자 수가 너무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한테는 이제 일상생활로 이 복귀가 안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 그러니까 지금 이게 확진자 수가 이렇게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다 보면 컨트롤이 안 되다 보면은 뭐 방역 단계는 더 심해질 것이고 그럼 사실 지금 자영업자분들이나 이 코로나19 때문에 일자리를 잃거나 이런 분들은 버티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좀 연초가 되면 우리가 좀 희망을 가져도 되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좀 희망적으로 해볼까 했는데 오미크론이 오더니 뭐 너무 확진자 수가 늘어서 뭐 병상도 부족하다 그러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지치는 거죠, 다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두려움이라는 게 그 생명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 정상 생활이 못 되고 이 경제적인 타격 이런 것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런 거를 물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굉장히 이런 뭐 재난 사태도 그렇고 이럴 때 좀 우리가 이걸 어떻게 잘 극복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핵심적인 게 좀 긍정적인 생각과 그 안 좋은 습관 만들지 않기 그리고 연결되어 있기 뭐 요 세 가지가 주로 이렇게 연구하신 분들 그 논문 같은 거 이렇게 봐도 그 세 가지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 긍정적인 거라는 게 약간 우리 그 굉장히 어떤 상황에서든 어쨌든 이걸 우리가 이제 회복 탄력성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사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근데 스트레스 호르몬이 우리 몸에 스트레스 그 축이 있어요. 그 뭐 뇌에서부터 이렇게 연결되는 거기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오히려 더 악화시키거든요. 우울 불안을.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하는 게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그걸 극복하는 데 굉장히 힘이 된다. 이런 거는 뭐 연구 결과에서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어서 우리가 뭐 어려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더 성장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면은 뭐 아무 일도 없는 경우도 있지만은 서로가 조금 갈등을 겪고 난 다음에 더 다져지는 인간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이런 힘들 때라도 좀 회복 탄력성 같은 게 생겨가지고 또 다시 긍정성을 갖는 거. 그리고 제가 아까 연결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본인을 고립시키는 건 참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힘들다는 걸 주변 사람이 알아채기가 힘들거든요. 어렵다 보니까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표현할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은 최소한 연결되어 있다면 조금 안 좋을 때 주변에서 그걸 알아봐주고 또 필요하면 또 도움을 주실 수도 있고 그럼 그 도움을 받고 해서 우리가 힘들더라도 그걸 극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그런 게 중요할 것 같고 아까 제가 안 좋은 습관 들이지 말자 이런 거는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이번에 뭐 한국 이번에 그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에서 같이 그 회장님께서 그 추진하신 그 설문조사에도 나와 있지만은 그 성인들이 지금 음주가 코로나19 이후에 증가했다고 한 사람들이 한 11, 12, 13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애들도 보면은 그 신체 활동 줄었다는 청소년들 신체 활동 줄었다는 친구들이 한 70% 막 이렇게 나오고요. 또 게임 같은 거 미디어 사용 같은 거 늘었다는 사람들이 지금 뭐 한 50% 청소년들이 학업 외에 이렇게 증가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의 대처 전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숙된 방법으로 이제 감정을 배제하고 좀 문제 해결 중심으로 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거를 어떤 다른 방식으로 풀려고 하다 보면 그게 뭐 음주든 뭐 너무 우울해져 가지고 그냥 미디어만 보고 있든 이런 습관이 생겼을 때 이 안 좋은 습관이 들여지면 이게 바뀌는 게 참 힘들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제 스트레스는 지나갔는데 그 안 좋은 습관이 그냥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 바꾸는데 또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합병증이 일종의 후유증인데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긍정성, 안 좋은 습관 만들지 않기, 연결되어 있기. 그거는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계신 시민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그러면 뭐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긍정적인 생각이야, 어떻게 하라고, 뭐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과 또 행동에 이제 영향을 주는 것으로 과학적으로 많이 근거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힘들겠지만 여러 가지 긍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것은 우리의 이런 우울한 마음, 또 불안한 마음, 또 이런 공포심을 해소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알 수 있겠고요. 또 회복 탄력성이라는 또 이런 개념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위기나 어떤 이런 역경 경험에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고 더 성장하는 이런 긍정적인 힘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인간은 모두 회복 탄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런 회복 탄력성을 믿으시고 또 이런 것이 이런 위기 상황에 어려울 때 발휘될 수 있도록 좀 잘 키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지금 뭐 이런 안 좋은 습관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희 실태조사 결과에도 보면 그 국민들이 이제 이 생활 방역이 상관없이 이제 이 거리두기가 굉장히 강화되고 상황이 악화되는데도 음주율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실태조사 결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정 내 음주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또 청소년들 조사 같은 경우는 신체 활동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사실 이렇게 우울하고 굉장히 힘든 마음을 이제 강화시켜 주는 데는 신체 활동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이런 여러 가지 과학적인 조사 결과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힘드시지만 마스크 끼시고 밖에 나가서 산책하시고 가볍게 걷고 동네를 걷고 뭐 이런 좀 뭐 이제 등산도 하시고 이런 동네 좀 산책하고 움직임을 할 수 있는 이런 좀 여러 신체 활동 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연결하기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가구에서 30% 이상이 1인 가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지금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특히 어떠한 도시보다도 1인 가구 비율이 굉장히 높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계시는 분들이 특히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힘드실 수 있는데요. 이런 시기에 SNS든 전화든 또는 뭐 밖에서 이제 같이 산책하면서 걸을 수도 있으시죠. 뭐 꼭 어떤 식사를 하거나 뭐 같이 먹지 않더라도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실 수 있는 누군가와 만나는 것, 이야기하는 것, 연결감 유지하는 게 특히 이 시기에 중요하다고 하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굉장히 많은 시민들께서 올려주신 사연들이 또 있어서 중간중간 또 사연을 좀 보면서 또 같이 또 얘기하고 또 다른 얘기 또 질문 또 하고 이렇게 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을 제가 좀 보니까요. 이런 분들도 요즘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한번 두 번째 사연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달 아내가 출산을 앞두고 있는 예비 아빠입니다. 엊그제 연휴가 끝나고 회사 출근했죠. 그런데 같은 날 출근한 한 회사 동료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당연히 저는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고 회사도 집도 비상이었죠. 다행히 재택근무로 전환되긴 했는데 아내와 뱃속에 있는 아이가 걱정돼 집에도 못 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은 전염성이 높다는데 아이와 아내 모두 괜찮을까요? 아내는 백신도 안 맞았는데 너무 걱정됩니다. 네, 그 임산부는 굉장히 고위험군 중에 하나인데 또 백신도 안 맞으셨다고 하니 더욱더 이제 힘드신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과장님? 사실 이제 임신부가 백신 금기는 아닌데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이 돼서 이제 안 맞으시는 분이 있고요. 이제 임신한 분들이 이제 그 코로나 걸렸을 때 제일 이제 걱정되시는 분들이 출산에 임박한 분들이거든요. 왜냐면은 그 격리 해제되기 전에 갑자기 이제 우리가 자연분만이라는 게 예측하기 힘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굉장히 당황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보통 저희가 입원을 하시면 이제 출산 임박한 임신부들은 조금 땡겨서 그냥 제왕절개 수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하려면은 이제 음압병실이 필요해요. 일반 그 수술실에서 못하고 음압 수술실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음압 수술실이 갖춰져 있는 병원으로 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날을 잡아가지고 하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희가 보면은 큰 문제 없으시더라고요. 그냥
경증이더라고요, 대부분은. 근데 가끔 이제 기저질환이 있었던 분들, 임신부 중에서도 이제 중증으로 가는 분들이 가끔 있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제 홀몸이 아니니까 그 본인이 괜찮더라도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이 태아라든지 이제 그런 게 걱정이 되니까 계시는 동안에 이제 힘들어는 하시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예우는 뭐 별 문제 없더라는 거고, 그 중앙난임 우울증 상담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임신분들이 이제 심리 상담 그 적극적으로 저희가 도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전화 상담 같은 걸로 해드리고 나중에 격리해제 된다면 또 직접 만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임신분들 중에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은 이 중앙난임 우울증 상담센터를 뭐 인터넷에 쳐가지고 전화를 한번 걸어보셔서 등록해서 관리받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굉장히 좋은 정보까지 같이 주셨는데요. 네, 그 임신하신 분들, 두신 또 가족분들 이 정보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이어서 좀 비슷한 뭐 저희가 조금 유사한 사연일 수도 있는데요. 좀 사연 한 번 더 좀 보고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세 번째 사연인데요. 갑상선암 수술을 받은 지 이제 1년이 되었습니다. 지극정성으로 챙겨주는 아내 덕분에 걱정은 한시름 덜었지만 암보다도 저는 코로나가 더 무섭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자식들 안 부르고 아내와 단둘이 보냈네요. 지금도 외출을 자제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집에만 있어야 하는 건지 답답합니다. 모두를 힘냅시다. 네. 네, 이 기저질환을 가지신 분들, 이 암뿐만이 아니죠. 굉장히 다양한 여러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이분도 사실 그 갑상선 암만으로도 힘드실 텐데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암인데 왜 백신을 안 맞으셨는지는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암이 백신 금기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치 선생님이 이제 맞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경우라면은 뭐 그게 맞을 것 같고요. 케이스별로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실 암은 뭐 금기 사항이 아니고 오히려 이제 기저질환 때문에 오히려 맞으셔야 되는 그런 분들이 더 많은데, 저희들이 이제 그 보통 이제 위중증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이제 문제인 거거든요. 그 기준이 이제 노령하고 기저질환자하고 면역 저하자로 꼽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걸릴 경우에 이제 굉장히 위험하니까 더 활동이 안 되고 더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래도 이분은 배우자분이 계신다는 거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더 힘든 분들이 가족이 없는 분들이 더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그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팍스로비드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이번 초에는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약을 팍스로비드 같은 걸 쓰고 좀 그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5일 지나면 그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 뒤로 가면은 이제 면역 반응을 줄이는 약 위주로 해서 이제 면역 자체를 이제 좀 그 염증 반응을 줄이는 약 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 팍스로비드는 이제 초반에 사용해서 5일 이내에 사용해야 의미가 있는 거고 이제 초반에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건데, 지금 우선순위가 어쨌든 그 60세 이상하고 그다음에 이제 면역 저하자에게 투여를 가능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어제 보니까 더 넓어져서 50대 이상의 기저질환이 있는 분까지 포함을 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이게 없었는데 어쨌든 치료제가 나와서 초반에 바이러스를 초기에 빨리 해가지고 하면 되니까 이제 걸렸을 때 바로 이렇게 좀 조치를 취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우리가 그 일반 시민들도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걱정이 많으신데 기저질환 위험인자 있으신 분들은 또 얼마나 많으실까, 또 이런 걱정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고 또 충분히 또 예방할 수 있고 또 이 감염을 막을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이런 정보들이 있으니 이런 부분에 또 정확한 정보를 잘 들으시고 이런 불안한 마음에 좀 잘 대처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저희가 앞으로 이 2주간 이 생방송으로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진행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인데요. 이 코로나로 고생하신 생생한 이야기들,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벌어진 뭐 우픈 사연들, 또 코로나 관련된 다양한 질문들 등등 이런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 분들은 이 라디오
doc.co.kr 굉장히 어렵습니다. doc.co.kr인데요. 네, doc. 네. 이 라디오입니다. radio. 예, 이메일 주소는 radio@ 골뱅이 doc.co.kr 예, 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함께 소개해드리고 또 오늘 게스트로 모시는 많은 전문가 선생님들께 또 조언도 듣고 또 여러 사연에 대해서 많은 말씀도 들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드리고요. 또 사연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커피 쿠폰도 보내드린다고 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기저질환 계신 분들, 뭐 또 노령이신 분들, 특히 오미크론이 가볍다곤 하지만 치명률이 낮다곤 하지만 기존에 이런 기저질환 가지신 분들은 특히 또 굉장히 불안하시고 많이 두려우실 텐데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또 이런 나의 불안을 잘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잘 들으시고 아까 말씀해주신 주변 가족들과 연결하고 친구분들, 지인분들과 같이 연결하시고 긍정적인 생각하시고 또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습관보다는 좀 긍정적인 몸으로 움직이고 신체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활동들 하시는 이런 대처 방안들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 또 다른 사연이 또 있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네. 이 사연 같은 경우는 지금 오미크론 이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미크론 확진자 수가 나날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 요즘 너무 불안합니다. 지난해 저는 모임에 나갔다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다행히 완치 판정을 받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아침에는 기분이 좋았다가 오후에는 급격히 다운된다는 겁니다. 머리에 안개가 낀 것처럼 한동안 멍한 상태가 되기도 하고 두통도 심해졌습니다. 마치 어디가 고장난 사람처럼 말이죠. 심장이 조이는 듯한 기분도 듭니다. 또다시 같은 고통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지인을 만나는 것도 피하고 있고 외출도 가급적이면 안 하고 있는데 혹시나 코로나에 다시 감염되면 어쩌나 매일 전전긍긍하네요. 다시 치료를 받는 건 죽기보다 싫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네,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사연을 들으시면서 비슷한 심정이실 것 같은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전에 그래도 확진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특히 이전에 어떤 비슷한 경험을 하셨던 분들은 또 이런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아니 또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이런 어떤 두려움이나 공포가 또 훨씬 더 또 심할 것 같습니다. 자, 과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그 확진된 분들이 이제 퇴원한 이후에도 그 굉장히 주관적일 수도 있고 또 객관적일 수도 있지만은 후유증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연구 결과들 보면은 한 50%에서 어떤 식으로든 호소를 하신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가지를 호소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브레인 포그라고 하는데 뇌 안개라고 하는데 머리에 이렇게 안개 낀 것처럼 그러니까 멍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좀 집중이 잘 안 되고 뭐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은 것 같고 뭔가가 틀려졌다 이제 이렇게 호소를 하시는 건데 이게 사실 남들은 알 수준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남들은 모르는데 나는 아는 난 본인은 뭔가 전과 달라진 그런 느낌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인지 기능 저하라든가 이런 거 호소하시는 분이 있고 또 하나는 보니까 그 우리가 외상후 스트레스에서 느껴지는 그 회피 현상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관련된 뉴스나 그런 것만 들어도 그냥 막 심장이 두근거린다든지 그냥 피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지금 정신적인 거 그렇게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그 아까 제가 50%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되는 게 아니고 몇 개월에 걸쳐서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한 뭐 6개월까지도 가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기준은 그래도 3개월 이상 되면 롱 코비드란 말이 생겼는데 코비드가 어쨌든 보통 이제 우리가 정상적으로 한 3개월 이내면은 다 적응이 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본인 복귀가 안 된다든지 그러면 이거 롱 코비드 아닌가 이렇게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지금 이제 연구 이제 시작되고 있는 단계라서 지금 분명히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일부 많은 거의 한 50%니까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거의 한 반수인데 그 중에 일부분이 이제 회복이 안 되는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롱 코비드라고 부르고 이제 연구가 되고 있다는 거고, 정신 건강 부분도 있습니다. 뭐 불안, 우울, 불면 계속 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평원 데이터, 국내 그 데이터 분석을 해봤더니 전에는 없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정신과 치료받게 된 케이스가 12% 나온다는 건데 일반인이 7% 나왔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더 높다, 유의하게. 그렇게 연구가 됐었고요. 미국 데이터 보니까 18%까지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경우도 이제 없다가 생긴 건데 이제 재발된 케이스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이 정신건강 부분도 확실히 영향을 받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계속 가는 건 아니고 이제 서서히 된다는 거고, 또 이분은 이거를 뭐 호소를 안 한 것 같은데 만성 피로도 있습니다. 그 브레인 포그 현상하고 같이 오는데, 그 저희가 이제 메르스 1년 후 환자분들, 생존자들, 그때 메르스가 한 130명, 40명 정도 우리나라에서 확진이 됐었는데 한 반수 정도 팔로우를 했었거든요. 그분들 중에서 이제 만성 피로 호소하는 분들이 거의 자살 충동을 느끼는 분하고 이렇게 연관성이 있다, 그런 분석 결과가 나온 적도 있어서 이 롱 코비드 부분은 이제 일부라 할지라도 저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다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제 좋아진다는 거고요, 시간 지나면은. 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롱 코비드라는 이 부분은 보통 통상적으로 한 어느 정도 기간이 지속된다고 저희가 봐야 될까요? 보통 보면은 이제 뭐 CDC 이런 데는 뭐 1개월 이러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이후까지 네. 되면은 네. 롱 코비드를 봐야 된다는 거고, 근데 네. 이제 실질적인 기준은 3개월 봅니다. 3개월까지는 정상 반응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많이 앓고 나면, 어디 병이 앓고 나면 수술도 그렇고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3개월까지는 정상으로 본다는 건데, 그게 얼마나 지속되는가는 개인 차이가 있어서 지금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연구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그렇군요. 이제 네. 막 이제 아직 사실 코로나가 다 잡히지도 않았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의 후유증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구가 시작되는 과정이고요. 네네네. 그렇군요. 그러는 중에 또 실시간으로 댓글들도 좀 올라오고 있어서 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조르바라고 하시는 분들께서 감염자님들 치료 후에 정확한 증상들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짜 뉴스가 많아서요. 네, 시민들은 굉장히 이런 정확한 정보를 많이 알고 싶어 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또 저희가 그 확진자, 또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 재택치료 하시는 분들의 정신건강이나 이 예후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또 정확히 들어보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아이디 현아라고 하시는 분께서는 코로나야 진짜 애들은 건드리지 말자. 네, 아이들이 친구들과 만나서 놀고 싶어 하는데 매번 코로나 때문에 못 놀아 할 때마다 엄마도 아이도 스트레스 상승입니다. 네, 그렇죠. 특히 이 어린 아이 두신 어머니들 이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게다가 또 자꾸 걸핏하면 온라인 수업을 하죠. 또 학교 휴교령 내리죠. 또 엄마는 하루 종일 집에서 아이들 돌봐야 되고, 또 일 또 직업 있으신 분들께서는 또 이때마다 아이를 또 어디에 맡겨야 하는지 등등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너무 공감됩니다. 네. 자, 영은이라고 아이디 하신 분께서는 또 공공장소에서 기침하면 눈치 엄청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 작은 앞서서 행동 면역 체계도 박한성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냥 기침만 해도 깜짝깜짝 놀라는 과잉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적절하게 반응을 해야 할 텐데요. 이게 또 과도한 또 반응이나 혐오나 또 이런 어떤 배제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코로나 이 후유증과 관련해서 보니까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 코로나 후유증, 뭐 예를 들자면 뭐 일반인들이나 또는 평상시에 우울이나 불안 장애 등 뭐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신 분들은 또 코로나 후유증은 또 얼마나 되는지
또 일반인들이 그냥 코로나를 겪으셨을 때 일반적으로 불안이나 우울 장애로 정말 이 발전될 확률이 얼마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좀 더 이것을 정상적인 스트레스 반응으로 간주하고 잘 하고 있다 보면 괜찮을지 뭐 등등 좀 이런 얘기를 좀 한번 여쭤볼까 합니다. 예, 과장님. 저희가 이제 기존 질환 정신과 약을 드시던 분들도 코로나 걸려서 들어오시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약을 유지를 합니다. 유지를 하는데 팍스로비드 쓰셔야 되는 분들은 일부는 이제 좀 중단하기도 하죠. 그 사이에 재발 위험이 없기 때문에 한 요즘 뭐 7일 열흘이면은 격리 해제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은 대부분 문제 없이 나가시더라고요. 네. 나가시는데 예전에 알았는데 그동안 잘 지내시다가 그럼 약도 안 드셨던 거죠. 이번에 코로나 걸리기 전부터 갑자기 약을 드시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걸리면서 확 재발을 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다시 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게 없이도 이제 뉴온셋이죠.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셨는데 불안 우울이 이제 막 급성기 격리병동에 있으면서 막 생기는 거죠. 네. 그게 왜 오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헬스 앵자이티도 있지만 그 격리 자체가 주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하던 일 다 중단되고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 자영업자인 분들은 문 닫아야 되는 거고, 또 뭐 이렇게 추진하던 프로젝트 같은 거 추진 못하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문제부터 또 뭐 대인관계에서 그 과정에서 좀 부정적인 시선 받았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또 그게 상처로 남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들어와서도 사실은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처음에 격리병동 들어오면은 이제 스트레스로 다가오다 보니까 원래 우울 불안이 이제 없었던 분인데 이제 호소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그 설문조사 하신 분들,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주 중증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설문조사를 하실 수는 있을 정도였다라는 건데, 그분들 중에서 정신과 문제 원래 없었는데 나갈 때 정신과 진단 붙는 경우가 이제 22%인데 이제 이분들이 계속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거기 있는 동안에 불면증이 생겼다가 나가셔서 괜찮은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가 이제 장기적으로 갔을 때 어떤가 하는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심평원 데이터 12%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일반인들도 살다 보면은 정신과 문제 생길 수 있잖아요. 그게 7%라는 거니까 그게 이제 12%가 전부 코로나 때문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대조부분보다는 조금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그게 단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렇죠. 미국 데이터에서도 말해주고 있지만은 이제 재발 포함해가지고 18%로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나간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정신과 문제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 뇌가 뭐 안개 낀 것처럼 만성 피로 이런 문제들 다 합해가지고 뭐라도 호소하시는 분이 한 50%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또한 몇 개월에 걸쳐서 서서히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본인만 느끼지 남들이 느낄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이제 뭔가 좀 회복이 좀 더 돼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전에 없던 좀 어려운 점을 좀 생기니까 어디까지가 심리적인 건지, 어디까지가 정말 생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는 지금 명확하지는 않은 상태인 것 같은데, 많은 부분은 좀 이렇게 막 신경 쓰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전보다 힘도 없는 것 같고,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서 시민들께서 꼭 중요하게 기억해 두셔야 될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고요. 이렇게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혼자 있는 시간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라앉고 무기력하고 좀 밖에 나가면 불안하고 이러한 어떤 감정이 드는 것은 굉장히 정상적인 스트레스 반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러한 반응들을 비정상적인 사건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정상적인 이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재난에서 저희 국민들이 느끼는 이런 스트레스 반응들은 지극히 정상적인 스트레스 반응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떤 스트레스 반응들이 굉장히 장기간 지속되어서 내가 어떤 일상생활을 해내기가 어렵고, 내가 하던 직업이나 학교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일에서 어떤 방해를 받는다라면 그때 물론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지만 어떤 가벼운 스트레스 증상들을 너무 병리화하지 않도록 또 노력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마침 이제 이소희 과장님 이제 정신과 전문의시다 보니 저희가 좀 이슈를 좀 촉점화한다라면, 사실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스트레스 반응은 정상적인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경험하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언제 어떻게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지는 또 우리가 알고 있다라면 좀 더 잘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거나 뭐 우울하다는 이유로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오는 환자들을 종종 만나시는가요? 원래 기존 질환자들 분들이 오히려 호소를 하는 게 제일 많고요. 그것 때문에 호소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확진되지 않았다면, 확진되지 않았다면은 요즘 그냥 심리 상담 같은 거라든지 전화 상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 정도로 하시는 것 같고, 근데 이제 확진자분들 중에서는 이제 전에 정신과 안 다녔는데 그 이후로 뭐 불면증이나 우울증 같은 거를 조금 치료를 받다가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은 잘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거 하나만으로 병원에 오신 경우는 원래 있던 게 재발하거나 이제 심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렇죠. 우리가 지금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불안한 것 같고 내가 우울한 것 같고 내가 우울증 아닌가 불안장애 아닌가 이런 생각 하시기 쉽지만 이 코로나만으로 우리가 어떤 불안장애나 우울장애로 진단되거나 하기보다는 사실은 어떤 기존의 기저질환이 악화된다든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으셨던 이슈들이 또는 다른 이슈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니 여러분들께서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런 스트레스 반응들에는 좀 더 건강한 아까 과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처 방법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걸 했을 네. 때 예를 들어서 네. 계속된다. 네. 예, 아까 말씀드린 걸 했는데도 이제 계속되고 그게 뭐 좀 심각해서 기능에 영향을 줄 정도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학생이면 공부를 학교를 못 갈 정도라든지 직장인 같으면 직장을 못 갈 정도고 그러면은 이제 저는 뭐 전문가 찾아오셔서 뭐 정신과 진료도 좋고 해보는 것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한번 진단 차원에서 네. 도움이 필요하면 받는 게 좋죠. 그렇죠. 우리가 정신질환을 진단하는 데 기준이 우리가 일상생활의 기능의 장애에 방해를 받아야 우리가 진단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 우울감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내가 어떤 이런 굉장히 처져 있고 우울한 마음 때문에 학교에 가야 하는 학생이 학교에 갈 수 없고 집안에서 가정주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고 남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없다. 뭐 이런 어떤 기능상에 내가 어려움을 경험한다라면 정신건강 전문가 또는 정신과 치료 뭐 이런 여러 방법들을 동원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1577-0199라는 이 정신건강 위기 상담 전화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들이 24시간 언제 어디서든지 전화로 이 전화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이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24시간 전화를 받고 있으니 이런 어떤 무료 상담 전화도 잘 활용을 해보시고 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또 정신과 진료도 적극적으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우리가 그 몇 가지 또 좀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이 정신과 문제를 그 중에서 가장 호소하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정신과 문제를 주로 많이 호소하게 되고 또 이런 정신과 문제를 호소하는 분들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예후를 안다라면 그러니까 어떤 이슈를 가지신 분들이 더 정신과적인 문제로 악화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기존 질환자분들은 당연히 호소를 하시겠죠. 코로나 걸렸다고 그 병을 고쳐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의외로 그런 분들은 그냥 기존 약물 치료 유지하시면서 잘 지내시더라고요. 거기 들어와서 뭐 더 악화되기보다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격리 치료 자체의 스트레스랑 그 당시 겪었던 여러 가지 뭐 재정적인 어떤 압박이라든지 그 직전에 있었던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코로나 걸리기 전에 주식이 막 떨어지고 있었어요. 스트레스 확 받고 있다가 코로나 걸려서 들어오시니까 안 그래도 힘든데 그 격리병실 안을 못 벗어나시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고 활동의 장애는 많고 문제는 있는데 그런 격리 치료 자체에 대한 스트레스가 그런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또 대인관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뭐 우리가 확진되는 과정에서 또 누군가에게 전파를 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하고 약간 서로가 오해 과정에서 안 좋은 소리 듣기도 하고 좀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처로 남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게 이제 두고두고 코로나는 격리 해제가 됐는데 그 상처는 오래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서 그런 격리 치료 자체 스트레스랑 그리고 제가 아까 그 헬스 앵자이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병 자체에 대해서 이제 조마조마하신 거죠. 좀 지나면은 괜찮아지지만 처음에 한 하루 이틀은
열이 오를까 떨어질까 폐렴이 어떻게 됐나 굉장히 불안하십니다. 본인이 경증 상태에서 끝날지 이게 악화될지 또 그러다가 이제 좀 호흡곤란이 오면 뭐 공황 발작이 생기기도 하고 또 불면증이 일단 오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그 다음이 입원 치료가 길어졌을 때, 그러니까 격리 해제가 되면은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나가야 맞는데 임상 증상이 호전이 안 되면 계속 계셔야 되거든요. 격리 해제는 됐어도. 그래서 입원 기간이 길수록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신체 공존 질환이 있을 때 그런 경우에 좀 힘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심평원 자료 분석한 거를 보면은 특수치료 받았을 때 코로나19로 인한 특수치료가 뭐냐면은 이제 그 산소 마스크 있습니다. 그 호흡곤란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산소 마스크라든지 또 인공호흡 벤틸레이터라고 이런 거 걸었거나 뭐 많진 않지만 CRRT라든지 에크모 같은 거 하셨던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뭐 하이플로우 고농도 산소 이런 거 하셨던 분들이 아무래도 그 심평원 자료상에 뉴온셋 정신과 질환이 그러니까 통계적인 거죠. 이거는 그런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제 생각에는 좀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이게 격리 치료 뭐 중환으로 인한 그거는 어쩔 수 없더라도 스트레스로 인한 거는 좀 그 안에서 오히려 조금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게 장기적인 후유증도 줄이고 또 그 안에서 좀 잘 지내실 수 있는 또 염증 반응과 또 싸워 이길 수 있는 또 면역력도 또 길려야 되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격리 치료 받으셨거나, 네, 또 어떤 코로나로 인한 어떤 재정적 압박이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소상공인이나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또 20대, 30대 청장년층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그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 그 정신건강 실태 조사를 통해서도 20, 30대의 어떤 정신건강의 어려움이 특히 소득의 감소를 경험하신 분들의 정신건강이 굉장히 악화되는 걸 볼 수가 있었고 또 격리된 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들 특히 혼자서 고립된 생활 하시는 1인 가구이신 분들이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 실제 데이터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이런 여러 그 관련된 경험을 하셨던 분들께서는 내가 좀 더 스트레스에 취약할 수 있겠다. 이 코로나를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또 하나 받을 수 있는 어떤 이런 스트레스가 내가 더 심각할 수 있으니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또 주변에 있는 가족분들 또한 이런 요인들에 대해서 좀 인지하시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관심과 지지를 가져주시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떤 정신건강 문제로 악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아마 이 코로나19가 어쨌든 감염병 재난인데요. 보통 재난, 이런 어떤 심각한 충격적인 상황을 경험했을 때 확진되는 경험, 또 확진되어서 격리 생활을 하고 치료를 받고 특히 아까도 이런 특수 치료를 받는 경험, 격리 치료가 정신 건강 문제의 어떤 예우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더라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런 충격적인 경험을 경험하신 분들이 이후에 많이 경험하는 정신질환 중에 우리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게 있죠. PTSD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박 과장님 코로나 환자들도 투병 후에 혹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격리 치료 상태에서는 오히려 낮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 퇴원 이후에 이제 처음에는 뭐 정신 없다가 이제 조금씩 점점 이제 좀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근데 이제 보통 그 전에 트라우마를 많이 경험했었던 분들이 더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뭐 스트레스를 한두 가지를 겪는 게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전에도 뭐 이것저것 트라우마를 겪었던 분들이 또 여기에 이제 추가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냥개비 막 올리다가 마지막에 한 번 그냥 뚝 무너지듯이 이제 그런 게 있고 또 우리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 아까 제가 안 좋은 습관 만들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처 방안이 안 좋았을 때 이제 긍정적이고 그런 좋은 습관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좀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든지 안 좋은 습관을 만들면서 뭐 생활 불규칙으로 가버린다든지 그냥 다 이렇게 약간 자포자기하는 식으로 그런 분들이 이제 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거에 더 취약하다. 그리고 그 스티그마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메르스 1년
후에 생존자분들 저희 조사했을 때 그 확진 당시 다른 사람부터 부정적인 시선 그런 이벤트가 있었던 분들이 좀 더 오랫동안 힘들어 하시더라. 이제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 뭐 이런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 모든 코로나19를 확진되었을 때 사실 정신과 질환으로 발병하는 건 아니지만 또 그 중에서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는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어떤 충격적인 외상 경험이 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어릴 적에 아동 학대를 많이 받으셨다든지 가정폭력, 성폭력의 경험 있으셨다든지 충격적인 어떤 사건 사고의 경험, 학교에서의 어떤 뭐 왕따나 학교 폭력의 경험 등등 우리가 사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경험하는 이런 충격적인 어떤 외상 경험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어떤 그런 경험을 하셨던 분이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확진되고 그 상황에서 격리되고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또 이 해결되지 않은 어떤 이런 외상 경험들이 또 하나의 이런 어떤 그 촉발 요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이전에 어떤 이런 나는 좀 그런 외상 경험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다라면 특히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각별하게 나의 정신 건강을 돌보고 건강한 대처 방식,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많은 건강한 대처 방식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제가 또 마지막 남은 사연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 확진되신 분들 중인 사연의 또 하나입니다. 이 사연을 또 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해에 코로나 검사만 2번 받고 자가격리만 한 달을 했습니다. 다행히 2번 모두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 큰 이상은 없었죠. 문제는 이후 생활이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며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그만두는 상황이 생기니까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원래도 혼자 생활하고 있었지만 사회생활을 안 하니 고립감은 이루 말할 수 없고요. 과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불안과 우울이 저를 미치게 합니다. 취업은 할 수 있을지, 이대로 갇혀 지내는 것은 아닌지 밤마다 잠도 안 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아까 제가 네. 이제 오미크론이 우리에게 공포를 주는 이유가 이렇게 치명률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강한 전파력, 그래서 지금 이거를 끝낼 수가 없게 만드는 거,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게 그게 영향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도 실제 지금 확진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은 지금 돌아갈 수 없는 그 이 생활에 대해서 고립감을 많이 느끼고 계신데 그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일자리가 없다 보면은 우리가 불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같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할 수가 있는데 있다 보면은 이제 낮에도 이제 누워 계시게 되고 그러다 보면 좀 사실은 가수면 빠지고 그러면 밤에 불면증이 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돌아가고 난 다음에 불면증이 지속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젊은 분들은 금방 좋아지지만은 그래서 제가 이제 안 좋은 습관을 들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직장 다니는 것처럼 꼭 취직 못 하시더라도 생활 주기는 좀 유지를 해주셨으면 뭐 일주일에 뭐 한두 번 휴일 같은 때는 조금 뭐 편안하게 지내시더라도 평일에는 뭐 도서관을 가신다든지 아니면 뭐 좋아하는 뭐 활동이 있으면 하신다든지 해서라도 좀 그 생활 패턴은 어쨌든 좀 유지를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 뭐 운동도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고립감을 많이 느끼시는데 제가 연결되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마스크 쓰고 사람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같이 마스크 안 쓰고 만나거나 같이 식사할 때만 주의를 하면 되지. 뭐 사실 마스크 쓰고 사람 만나는 거 자체가 그렇게 위험한 행동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직장 다니면 하셨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그 아까 실태조사에서 뭐 신체 활동이 줄었다. 청소년들이 지금 70%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신체 활동이 준다라는 게 지금 많은 후유증을 남기거든요. 뭐 비만율이 올라갔다라는 보고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 살이 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단순 살찌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 가지 뭐 소위 성인병이라고 하는 그 위험을 높이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고혈압, 당뇨 이런 거 리스크 있는 분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특히 이제 밤낮 뒤바뀐 생활하면 더 위험한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뭐 몇 달이 아니라 지금 1년, 2년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습관을 좀 바로 잡아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이분께 조금 힘내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직장 다닐 때처럼 한번 생활해 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좀 이게 생활 패턴, 기상 시간, 잠자는 시간 이런 식사 이런 거 좀 규칙적으로
하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마 지금 이 사연은 지금 이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공감하시는 사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특히 이렇게 우리 젊은이들, 일자리 구할 수 없고 고립된 느낌 들고, 또 불규칙한 생활을 하다 보니 자꾸 불면증 생기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뭐 출근하고 학교 갈 일 없어도 일어나던 시간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고 또 몸을 움직이고 또 점심을 먹고 또 몸을 움직이고 생활 활동을 하고 또 저녁을 먹고 하는 이런 어떤 규칙적인 생활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오늘 들으신 많은 말씀들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지금 경험하고 있고 나 혼자 경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 모두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 같이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과장님께서. 마스크 쓰고 만나라. 예, 거리두기라는 게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좀 착각을 하는 게 그냥 집에만 있고 아무도 만나지 말고 내가 고립된 생활해라 이게 아니거든요. 마스크 끼고 밖에서 산책하면서 또 밖에서 또 충분히 만날 수 있습니다. 단지 마스크 벗는 순간에 이 부분을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라니까. 네, 우리가 연결감 느끼는 부분을 유지하는 부분, 특히 굉장히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코로나 장기전에 이제 돌입하면서 전 국민이 이렇게 코로나 분류를 겪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도 굉장히 많이 심리적으로 지쳐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과장님께서 지난 6월에 코로나19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의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이 분석한 연구 결과를 JKMS에 발표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감염병 이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거나 또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만으로도 기피 대상이 된다고도 하던데, 자, 의료진들은 어떤 어려움을 좀 호소하고 계시고 또 이런 어려움들을 회복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도움이 필요할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의료진 분들이 감염병 대유행 시기에는 이제 맨 처음에 초기에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감염 공포입니다. 왜냐하면 치사율을 알 수 없거든요. 아직 그때까지는. 지금은 이제 이게 메르스보다 훨씬 치명률이 떨어지는 걸 알고 있지만 처음에 올 때는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확진자를 돌봐야 되는 거거든요.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치사율이 사실 30%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파 경로나 이런 것도 확실하지 않고 당연히 백신이나 치료제도 아직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본인들이 확진자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초기에는 감염 공포가 제일 심각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라든지 보호 장비 수급이 빨리빨리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초반에는. 저희들도 초반에 마스크 굉장히 구하기 힘들었지 않습니까? 나중에 해결됐지만. 그래서 감염병이 갑자기 올 때는 어쨌든 이 두 가지가 제일 스트레스인 것 같고요. 좀 지나다 보면 이제 감염병이 이제 진행되면서 확진자 피크를 치니까 그때 이제 오는 또 스트레스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경증이야 이제 재택 치료를 받으면 되는데, 이제 중환자, 위중증 환자분들은 중환자 전담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중환자실에 들어가셔야 되니까. 그런데 그 베드가 부족한 거죠. 그거를 마련하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게 됩니다. 막 배치가 되는데, 이제 중증 전담 인력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동영상 보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그 스킬이 아니거든요. 이분들은 계속 임상에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의 수급 체계는 감염병 이전에 맞춰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갑자기 이제 많은 분의 중환자 전담 간호사가 필요한 상황이 벌어지고, 이제 그럴 때 그 수급을 맞추는 문제가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좀 후반전으로 가면 이게 이제 장기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처음에는 몇 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다가 1년, 2년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제 소진 문제가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가 막 고갈이 되면서 약간 무기력감을 느끼는 거죠. 우리가 어떤 거를 내가 노력하면은 뭐 끝낼 수 있다. 그러면은 좀 힘들더라도 노력을 해보겠는데, 이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조절이 안 되네. 이러면은 사람들이 약간 이제 무기력한 상태에 빠질 수 있거든요. 헬플리스니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이제 피로감, 또 불면증, 뭐 그런 그 우울증 이런 것들도 이제 의료진들도 마찬가지로 겪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국민들도 지금 소진이 오겠지만은 의료진들도 후반부로 가면 그런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도와줄까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델파이 설문조사라고 이제 패널 분들, 전문가 분들을 모셔서 이제 이분들께 동일한 질문을 드리는 거죠.
그렇다면은 의료인을 위해서 그럼 어떤 게 지원이 되고 어떤 게 개선돼야겠는가 정책적으로 그 방안을 여쭤보는 건데 이렇게 했을 때 이분들이 이제 답변이 다 다를 텐데 이거를 서로 합의점에 도달할 때까지 한 두세 번 돌립니다. 그래서 이제 합의점에 도달하면은 타당성 있는 방안이 뭔지가 이제 나오는 거고 그 중에 또 우선순위가 뭔지 이런 게 나오는 건데 그거 짧게 말씀드리면은 그 결국은 의료 환경이 개선돼야 된다는 거죠. 이분들의 그리고 심리 지원 물론 중요하고요. 그래서 의료 환경 개선 부분이 결국은 시설하고 인력 그 인프라 부분이 평소에 좀 감염병 없을 때 기준으로는 맞춰 놓으면은 감염병이 갑자기 왔을 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좀 평소에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중환자 전담 인력을 좀 풍부하게 확보해 놓자 이런 게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걸로 병상 부분은 이제 인력이 따라줘야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심리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의료비 지원도 중요한데 특히 수당 부분, 수당을 조금 현실화해달라 위험 수당을 이제 이런 게 조금 좀 타당성 있고 우선순위가 높은 걸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도 저희가 이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일선 보건소부터 시작해서 뭐 의료 현장에 지금 굉장히 뭐 많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지금 벌써 3년 차에 접어드니 그 의료인들이 본인뿐만이 아니라 또 가족분들까지 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의료인들 또한 우리 국민들이 경험하는 것 못지않게 이런 여러 스트레스 반응들, 예, 이런 우울, 불안부터 시작해서 특히 소진이라는 우리가 용어가 있습니다. 이 굉장히 이런 것에서 업무에서 지치고 거의 탈진되고 그래서 이제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이런 냉담해지는 상태까지 되는 그래서 보건소에 저희가 이제 보건소 인력들을 대상으로도 조사를 해보면 그 가장 힘든 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업무가 증가한 부분도 있지만 또 두 번째로 어려운 이유는 민원 때문이라는 이런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 자, 우리가 지금 막 급하죠. 빨리 나를 좀 돌봐달라. 왜 이렇게 빨리빨리 전화 안 해주냐.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던데요. 나한테 좀 관심을 가져주고 나를 돌봐주고 내가 필요한 거 갖다주고 빨리 전화에 답하고 뭐 이렇게 국민들 한 명 한 명은 굉장히 나를 위해서 해달라고 급하지만 또 의료진들이나 일선 보건소 인력들은 사실은 수많은 이 시민들을 또 돌보다 보니 이런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데 특히 이런 민원들로 인한 소진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만으로도 힘든 상황인데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시민의식을 좀 더 발휘하면 우리가 같이 좀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이런 의료진들 이야기를 해보니 또 댓글이 올라왔네요. 김혜영님, 생각해보니 의료진만큼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가장 힘들지 않을까요? 유유유. 네. 또 미나 최라고 하신 분은 진짜 저런 상황은 멘붕이네요. 네. 이렇게 누구나라고 하시는 분은 아이디가 누구나이신가 보네요. 네, 의료진도 코로나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들겠어요. 그 생각은 미처 못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저희가 그러면은 이런 의료진이 경험하는 이런 어려움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 과장님께서 계신 그 국립의료원은 특히 이제 코로나19 전담병원인데 네. 특히 다른 병원보다도 더 의료진들께서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저희는 근데 메르스를 겪었기 때문에 네. 단련이 되셨군요. 치명률 30%일 때 네. 병실 들어가서. 네. 근데 이제 길어져서 네. 힘듭니다. 저희들도 지금 많이. 근데 뭐 전국에 있는 모든 의료진들이 다 힘드실 거고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또 보건소나 이런 분들은 또 더 다른 뭐 민원이라든지 그죠? 지역사회 그 자가격리 그런 것도 있고 119 구급대원은 또 다른 또 어려움이 있으시더라고요. 이송 네. 관련해 가지고 네. 그 확진자 받는 아까 응급실에 격리병실 있어야 환자 받는다고 하는데 거의 뭐 초반에는 몇 시간을 진짜 차 타고 다른 도로 막 이동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지금 조금 안정이 됐는데 그래서 뭐 이루 다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의 그게 네. 있어서 네. 뭐 저희 병원만의 어려움은 아닌 것 같고 다 같이 힘들 때라서 힘을 많이 힘드신데 힘을 같이 내보도록 하는 걸로. 네. 네. 저희가 한때 이제 힘내세요. 막 이 의료진들 힘내라는 운동까지 하고 했었는데 이제 막 장기화되다 보니
뭐 의료진이고 뭐고 나부터 살자 우리가 이런 생각 지금. 아니지 뭐 각자 너무 힘들다 네. 이 생각에 사실은 또 잠시 잊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시기에 또 가장 힘든 게 일선에 있는 의료진들 또 보건 인력들 또 보건 인력에는 또 의료인들만이 아니라 또 다양한 직종들이 많습니다. 보건소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이 직무를 보니 전공 영역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 보건 이런 대응 인력이라고 하죠. 코로나19 대응 인력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의료인뿐만이 아니라 또 일선에서 대응하시는 많은 영역에 전공을 하신 다양한 전문가들이 또 있습니다. 또 그런 분들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서 민원보다는 힘내시라고 하고 좀 더 기다리고 그러나 또 필요할 때는 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시고 이렇게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댓글에 의료진들이 정말 힘들 것 같다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 힘내시라고 이런 응원의 메시지들이 많이 있어서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과장님 이제 뭐 거의 마칠 때가 다 돼가긴 한데 좀 시간이 남았는데요. 아, 그래요? 지난 뭐 우리가 이제 3년 차에 접어드는데 개인적으로 2년간 가장 힘들었던 기억? 네,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초반에 저희가 청도 대난부터 터졌거든요. 아, 그때 네. 이제 그때도 개입하셨군요. 네, 근데 이제 메르스는 사실 이제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초반이다 보니까 아까 제가 감염 공포가 초반에 제일 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그 병동에서 오신 분들을 어떻게 돌봐드려야 될지에 대해서도 뭐든지 처음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들 익숙하지 않은 가운데 정말 거의 매일 들어가기도 하고 그 음압병실에 또 이송 문제도 있었습니다. 좋아져서 가셔야 되는데 이런 게 전에 없던 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누가 이분들을 모시고 이송하느냐 했을 때 저희들이 막 직접 같이 구급차 음압 그거 타고 같이 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막 나중에는 더 기억에 남기도 하고 그때가 일단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적응이 되더라고요. 적응이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확진자가 또 느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또 스트레스가 있었고 이제 올 초에는 저희가 이제 100% 지금 모든 입원 환자분 비코로나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마지막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새벽이 밝아오기 전에 어둠이 제일 깊다고 그럴 때 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네. 네, 저희가 그 바닥을 친다 이런 우리 알코올 중독자들 이야기할 때 바닥을 치고 이제 올라간다 이런 설명을 하는데요. 바닥이길 바라고 바닥일 거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이 여러 다양한 이슈들 특히 이제 오늘 이소희 과장님은 코로나19 전담병원 국립의료원의 과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특히 확진자들이 경험하는 그 급성기부터 이 이후에 퇴원 이후의 상태까지 또 재택 치료하시는 분들 또 의료진들까지 정말 광범위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이런 온 국민이 정말 각자의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좀 공감하고 이해하고 또 좀 더 인내심을 발휘해서 지금 이제 바닥을 치고 이제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라는 생각으로 좀 더 마지막 힘을 내서 좀 잘 헤쳐나가야 되겠습니다. 또 이후에도 계속 댓글들 많이 올라오고 계시는데요. 다 읽어드리지 못하지만 의료진들 힘내시고 수고하신다는 응원의 글 계속 올라오고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또 1577-0199 여러분들 전화번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77-0199는 무료 전화고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24시간 정신건강 위기 상담 전화번호입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이 힘드실 때 누구에게 이야기하시고 싶을 때 1577-0199 전화하셔서 어려움들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려운 시간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소희 과장님,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2주 동안 라이브 방송으로 계속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오후 2시에서 4시에는 이런 여러 다양한 우리 마음 건강을 돌보는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내일 이 시간에는 코로나19와 가족 위기라는 주제로 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김정진 교수님을 모시고 또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이 시간에 저는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